지금부터 EBS 수능 완성에 나온 고전 소설 설명 들어갈 건데 작품이 3개예요. 화산 중봉기, 그 다음에 윤지경전, 그 다음에 정수정전인데 3개 다 나올 만한 가치가 있고 실제 기출에 많이 나왔던 작품들이고 앞에 있는 작품일수록 어려워요. 그래봤자 3개밖에 안 되긴 하는데 앞에 있는 작품이 조금 어렵고 그래도 정수정전은 그 여자가 남장하고 나라를 구하고 뭐 약간 남편 되는 사람과 시댁과 갈등이 있고 이런 걸 또 해결해 나가는 그런 구조라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을 거예요. 근데 화산 중봉기는 진짜 내용 모르고 시험에 나오면은 좀 많이 곤란한 그런 작품이라서 많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바로 들어갈게요. 예. 주인공이 김선옥이에요. 근데 김선옥이 이제 그 할아버지가, 조부 할아버지가 뭐 충신인데 뭐 뻔하죠. 간신의 모함을 받고 유해지에서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그러니까 김한국의 아들이니까 김선옥의 아버지겠죠. 아버지가 이제 김처사라고, 처사는 사실 이름이 아니고 벼슬하지 않는 선비를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김처사,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으니까 자기는 벼슬하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아들을 하나 낳게 되는데, 원래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나이가 많이 먹도록 아들이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약간 불궁 들이듯이 사실은 이제 어떤 중이 집으로 찾아와요. 그래서 좀 시주를 요구하니까 시주를 많이 해주고, 김처사가 나한테는 아들이 없는데 혹시 스님이 부처님한테 좀 빌어줘서 아들 좀 점지해주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실제로 그래서 그 덕분인지 아들이 생기는데 뭐 뻔한 내용이에요. 아들이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적강한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 아들이 적강할 때 천상계에서 어떤 선녀를 좀 이렇게 선녀와 수작해가지고 익숙하죠. 그래서 그 선녀랑 같이 적강했는데, 이제 김선옥이가 이제 아들로 태어나고 그 수작했던 선녀는 다른 집의 딸로 태어나서 둘이 당연히 만나겠죠?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김선옥이 방금 말한 꿈에서 원래 이제 신선이었는데 떨어져서 태어났고, 이 집에 김처사 아들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작하다 같이 떨어진 월궁항아라고 선녀예요. 선녀는 이농옥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이통판이라고, 이 집에 이 아빠는 이통판인데, 통판도 벼슬 이름이야. 이름은 따로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통판 집에 태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아들과 딸이 잘났다는 얘기를 서로 주워 듣고는 이렇게 자기 집 하녀를 보내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는 서로 마음에 든 거야. 그래서 혼인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은. 약간 영웅소설 구조로 돼 있죠. 천상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태어났다, 짜잔,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잘나고 예쁘겠죠, 당연히 둘 다. 근데 이제 여기부터가 중요해요. 여기부터가 특이한데, 결혼을 했어. 근데 김선욱이 맨날 자기 와이프랑 막 죽고 못 사는 거야. 공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안 되겠다. 애가 너무 조금 바보 되겠는데? 그러면서 너 뒷산인가 아무튼 뒤철 뒤에 있는 절에서 공부를 해라. 너는 과거를 좀 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해서 갔는데 너무 부인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밤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밤마다 내려와요. 그래서 밤마다 내려오는데 그 아버지가 그걸 알게 돼. 근데 이제 아버지가 좀 생각이 있어. 그리고 아들이 늦게 낳은 아들이라 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처음에 혼낼까 하다가 아이고, 혼내면 뭐 하겠어. 서로 민망하지. 그래서 아들한테 이제 넌지시 너 어차피 절에서 공부할 때는 옷 필요 없잖아. 의관, 옷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집에 놓고 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들은 머리가 나쁘지 않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내가 맨날 집에 몰래 밤에 나 부인 보러 내려오는 걸 알았구나. 그럼 그다음부터는 한동안 못 내려가요. 근데 하루는 너무 부인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버텼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옷이 없는데 이렇게 속옷만 입고 갈 순 없잖아. 그래서 이제 속옷이라 하면 잠옷 같은 거예요. 설마 빨가벗고 절에서 그러진 않겠죠? 공부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좋은 생각이 났다. 그 절에 주지스님의 옷을 몰래 훔쳐 입어. 스님의 옷을. 그러니까 스님의 복장을 했어요. 그러고 집에 내려간 거야. 응? 집에 내려갔는데 문제는, 자, 여기부터 출발합니다. 집에 내려갔더니 부인의 침소의 사창에 남자의 의관 그림자가 이렇게 갓쓰고 남자 있는 거야. 그 남자랑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가 불륜을 저질렀구나. 좀 성급해요. 그렇죠? 성급했어요. 오해하고는 처음에는 둘 다 죽여버리자 이랬다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 집에 누가 되겠지, 가문에 누가 되겠지, 그냥 내가 아싸리 가출해서 내 능력을 닦아서 뭐
어디든지 산중에 틀어 박혀가지고 능력 닫고 나중에 뭐 부인이야 또 얻으면 되지 뭐 약간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어쨌든 상처를 되게 받은 거야. 그러고 그냥 집을 나가버렸어. 예. 그리고 3년째 가출했어요. 안 들어와요. 일단 그래서 정처 없이 길을 떠나는데 이게 여기서 소설에서는 일단 여기서 1차적으로 마무리되거든요. 근데 뒤에 나오거든요. 얘가 어떻게 됐는지는. 근데 제가 좀 미리 끌어올려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얘가 정처 없이 길을 걷다가 어떤 험악한 산에 절까지 간 거야. 그래서 거기 자기도 마침 중복을 입고 있고 그래서 그 절에서 3년 동안 주지스님 상좌승이라고 약간 밑에서 그냥 도 닦고 이런 스님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승려로 진짜로. 그러고 있었어. 아주 깊은 산 중에서. 그러니까 아무도 못 찾지. 근데 이제 김처자가 이 가족들이랑 같이 하루는 절에 왔어요. 절에 와서 이제 이렇게 된지 모르고 우리 아들 잘 있냐? 그러니까 거기 스님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이 스님은 또 주지 스님은 처음에는 뭐 도련님이라고 할 거예요. 이 도련님이 없어지니까 막 야 호랑이가 잡아갔나 봐 라고 했다가 자기 옷이 사라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속으로 거기까지 맞췄어. 아 내 옷 훔쳐서 입고 와이프를 보러 갔구나, 부인을 보러 갔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제 안심했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처자가 오더니 내 아들 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안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아무 데도 없어.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렸는데 안 오니까 막 1년 넘게 기다렸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아들을 찾아주면은 재산을 반을 주겠다라고 이제 공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 사촌형 중에 김형옥이라고 있는데 옥자 아까 김선옥이었잖아. 얘는 김형옥이야. 야, 옥자 돌림인가 봐. 그래서 김형옥이가 그래? 그러면 내가 찾아봐야지 하고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 사촌형이 일단 알아야 돼.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이고 나중에 사기치는데 이게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막 정말 사촌 동생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에 포인트 잡으면은 얘가 나쁜 놈인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으니까 꼭 알고 있어. 나쁜 놈이다. 재산을 탐내서 3년 동안을 헤매고 다녔어요. 3년 동안을. 그런데 김선옥을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럼 그냥 돌아와야 되는데 얘가 죽었나? 나 진짜 빡세게 고생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어디서 김선옥이랑 되게 비슷한 애가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김선옥이 이제 자기도 착각하고 가서 선옥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집에 안 올으니 빨리 나랑 가자. 가로치고 나 그래야 돈 받지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김선옥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얘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야. 얘를 데려가서 김선옥이라고 사기를 치자. 김선옥과 관련된 모든 걸 내가 가르쳐주면 되니까. 그러고는 데려갔다요. 근데 이제 웃긴 건 뭐냐면은 부모, 그 집안 가족, 친척, 뭐 친척이야 그럴 수 있어. 근데 부모가 보자마자 너무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김선옥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내 아들이 왔구나 그러는데 딱 누구만? 이씨. 이씨도 하늘에서 내려왔잖아. 선녀였잖아. 원래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 이런 걸 이제 고전에서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을 지감력이라고 하거든요. 지감력? 네, 지감. 알아본 안목이 좋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씨가 딱 보자마자 얘를 이런 어떤 미친놈이야 이거 그러면서 내쫓아 이렇게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식구들은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왜 그럴까? 우리 현명한 며느리가 왜 그러지? 처음에 그래서 막 설득도 하고 야, 네 남편이잖아. 왜 그래? 너 미쳤어? 정신병인가? 아니면 마음이 바뀐 건가? 남편에 대한? 막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팽팽하게 온 집안 식구들과 이 씨가 딱 나눠져서 팽팽하게 가짜다 아니다 이렇게 대립을 하죠. 남편이랑 이제 같이 잠자리도 안 하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이 집안에서는 어떤 걱정이 있냐면 이러다가 후사가 끊기겠다. 자식을 얻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민을 해서 계속 며느리를 설득하다가 안 되겠다. 네가 계속 이러면 우리는 소송을 걸겠다. 네가 과연 말하는 게 맞는지 우리의 말이 맞는지 소송을 걸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며느리가 잘못했다 이런 판결이 내려가지면은 며느리를 내쫓겠다 이런 얘기지. 왜냐면 후손을 봐야 되니까. 그러고는 이 씨가 이제 오히려 기뻐해요. 네,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네가 자꾸 이러면은 우리가 소송이라도 해야겠다. 그랬더니 진짜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가름을 내야겠다. 당연히 이제 시아버지 시부모님들은 당연히 자기 아들이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씨가 좋다. 그러고 이제 실제로 송사가 돼. 소송을 걸어서 재판이 열려. 근데 이제 재판관이 저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씨 말 들을 땐 이 씨 말이 맞고 근데 이제 또 다른 가족들 얘기 들으면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편견이 있잖아. 그래서 부모 말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 1차 결론이 내리냐면
이렇게 누가 더 옳다라고 결론은 못 짓고 그냥 이 씨는 그러면은 자기 진짜 남편 나타날 때까지 친정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선옥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철을 다시 얻든지 해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씨가 자기 친정으로 쫓겨나요. 그런 다음에 여자한테 사대부 여자한테는 친정으로 쫓겨난다는 게 굉장한 치욕스러운 일이고 막 자살하는 경우도 많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에 이혼 당하다시피 하는 건데 아직 이혼까지는 못 갔어. 왜냐면 사대부 집은 혼인을 할 때 이혼을 할 때도 이렇게 약간 거의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혼을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혼까지는 못했고 어쨌든 쫓겨났다. 그러고 나서 억울하게 이 씨 입장에서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일단 집에 가요. 집에 이 씨가 이제 쫓겨나서 집에 갔더니 친정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열받은 거야. 네가 정말로 저 사돈댁 말처럼 정신병이 온 거냐? 아무리 봐도 네가 제정신이 아닌데 아니면 마음이 좀 바뀌었던지 어쨌든 나는 네가 차라리 죽는 일만 못하다 죽어라 막 이런 식이야. 너무 열받으니까 자기 딸을 정말 아끼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씨가 되게 태연하게 울지도 않고 아버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아 난 결백해요? 내가 죽어도 내 남편 진짜 남편이 온 다음에 죽을 거라고. 근데 이제 저기 친정 부모가 보니까 정신병이라고 하기에는 이 씨가 너무 멀쩡한 거야.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그럼 우리 딸이 말이 맞나? 이러면서 약간 애매모호한데 아무튼 그래서 물어봐. 네가 지금 그 집에 와 있는 가짜인데 네가 집에 와 있는 사람을 가짜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그런데 분명히 있다. 이 씨가 있는데 나는 그걸 말할 수는 없다. 왜냐면 그놈이 그걸 듣고는 그대로 흉내낼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진짜로 오면 진짜 남편 오면 그때 밝히겠다. 똑똑하죠. 용의주도하고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근데 선생님 아까 뭐 분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고전소설 좀 읽어봤으면 알겠지만 오해였겠죠 뭔가. 예, 뻔히 나오는 스토리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되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쪽 그 김선옥 가짜 김선옥을 진짜 아들이라고 믿고 있는 집에서는 빨리 이혼시키고 재취 즉 다시 부인을 얻게 하고 싶은 거야 자기 아들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관아에다가 얘기를 해요. 나 이혼시켜달라. 내 아들 이혼시켜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임금님 허락도 받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 사건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이 관아에서 임금님까지 올라가요. 이 사건이 임금님께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임금이 그래? 이게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눈이 내린다는데 그럼 안 되잖아. 임금은 모름지기 모든 백성의 그런 고충을 풀어줘야 되는 거잖아. 되게 이상적인 임금이야. 그래가지고 진어사라고 이 진어사가 되게 똑똑해. 나이도 좀 있고 되게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내. 그러니까 진어사가 가서 야 내가 진어사인데 한번 소송을 다시 제기해보자 이렇게 안 해. 좀 똑똑한 사람이라서 잠깐만. 내가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한번 이 시인의 집에도 가보고 몰래 이렇게 가보고 신분을 숨기고 저쪽 선홍인의 집에도 가봐서 어느 말이 옳은지 한번 내가 판단을 먼저 해보자 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 시인의 집에 가. 이 시인의 집에 갔는데 과연 이 씨가 다들 정신병이다. 남편을 못 알아본다 이러는데 너무 멀쩡하고 너무 똑똑하게 잘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진호사는 약간 얼추 추론을 하기를 저놈이 진짜 가짜다. 가짜인데 아마 진짜인 척하고 있나 보다. 안 그러면 이 여자가 이렇게 할 리가 있나. 그러고는 가짜 김선옥 집에 가서 그 선옥이 집에 가서 가짜 김선옥의 얼굴을 이렇게 봐요. 보고 와서. 왜냐면은 그래야 찾으니까. 어쨌든 진짜고 가짜가 얼굴이 비슷하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얼굴을 익혀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을 익히고 이 진호사도 3년 동안을 찾아다녀요. 3년 동안을. 그러고는 천신만고 끝에 이제 3년을 찾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아까 말했지만은 절에 심산궁곡 아주 깊은 산 중에 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에 이제 가기 전에 마지막에 내 생각이 잘못됐나 이상하다. 정말 이 씨가 정말 정신병이었나? 어떻게 이렇게까지 숨을 수 있지? 마지막으로 여기를 한번 찾아보자. 그리고 갔는데 깊은 산 중에 사람 정말 들어오기 힘든 산 중에 절이 하나 있는데 그 절에 김선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김선옥을 봤는데 김선옥한테 보자마자 아이고 네가 김선옥이지 이러지 않고 이렇게 눈치를 봐. 왜냐면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숨어 사는. 그러니까 네가 김선옥이지 그랬는데 아니요 하고 도망가 버리면 이제 놓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떠보고 얘가 김선옥이 정말 맞나 하고 떠보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가 그런 얘기를 해 먼저. 그 김선옥이 있고 그 다음에 주지 스님도 있고 이게 절이 이렇게 좀 조그만해. 한 4-5명밖에 없어 중도. 그런데
그 주지스님한테 밤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저는 원래 제가 이제 저기 영남의 안동 땅, 그러니까 김선옥의 고향이야, 안동이. 그래서 안동 땅에 내가 갔다 왔는데 안동 땅에 요즘 되게 이상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아니 이제 김선옥에 얽힌 얘기를 쫙 하는 거야. 뭐 자식이 가출했는데 누가 찾아왔는데 사촌 형이 막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는데 다들 진짜다, 우리 아들이다,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는데 와이프 되는 며느리만 이씨만 아니야, 저 가짜야, 우리 남편 아니야 해가지고는 뻗대다가 이제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리고 소송도 했는데 여기까지도 똑같죠. 거기까지는 진심을 말했어. 진실을 말했어. 소송을 했는데 그만 소송해서 졌다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 여기부터는 거짓말이에요. 일부러 김선옥 마음을 감동하거나 움직이려고 거짓말하는 건데 이 씨가 결국 졌고 그래서 임금의 명령하에 풍기문란시켰다. 그러니까 남편을 남편이 아니라고 했다. 뭔가 도를 어지럽혔다. 문란시켰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씨가 효수, 그러니까 목이 잘려서 효수당한 걸로 얘기를 해, 결론을. 그러니까 거기부터는 거짓말이죠.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이 씨는 이 씨 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야. 근데 이제 약간 한 80%는 진짜고 결말을 좀 바꾼 거죠. 그래서 김선옥을 그 얘기를 하면서 딱 봤는데 그 김선옥같이 생긴 스님을 봤는데 막 우는 거야. 하면서 벽을 보면서 우는 거야. 그래서 이때 1차 확신을 하지. 아, 저 새끼가 김선옥이구나. 그러고 이제 얘기를 마치고 다음 날이 됐는데 나 여기 산을 좀 구경을 하고 싶으니까 나를 인도해 줄 사람을 하나를 스님을 붙여달라. 너무 뻔하죠.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데려가겠냐, 누굴 픽하겠냐. 그러니까 김선옥을 딱 찍는 거야. 김선옥이 나 같이 가기 싫다고, 나 좀 몸도 안 좋고 막 이러는데 아니다 네가 제일 똑똑해 보인다 그러면서 걔를 뽑아가지고 김선옥이랑 같이, 정확하게는 김선옥으로 추측되는 승려를 데리고 그 산을 헤매는 거야. 이렇게 구경하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김선옥이 이제 딴 말 못하게 하려고 얘 입에서 끌어내야 되잖아. 나는 김선옥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제 경치를 보면서 나는 이런 경치 볼 때마다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너무 그립더라, 내 고향하고.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시를 읊는데 한시가 그런 내용이야. 지금 늙으신 부모님은 얼마나 나를 그리워할까, 대충 약간 그런 내용.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내용. 김선옥이 벌써 이제 그 승려가 막 눈물을 막 글썽글썽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로는 아까 말했던 그 김선옥 때문에 거짓말이긴 하지만 이 씨가 죽었다. 그래서 죽은 이 씨의 입장에서 시적 화자를 이 씨로 해서 시를 또 하나 읊어요. 내 남편 어디가 있는가 지금,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데,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이 씨의 상황을 시로 읊어서 얘기를 해주니까 김선옥이 갑자기 억소리 지르더니 기절해버려요. 땅에 쓰러져 버려. 너무 이제 가슴이 막힌 거지. 아마 자기 생각에 자기가 이제 아내가 불륜이라고 생각해서 오해하고 뛰쳐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자기 때문에 지주와 절개를 지키다가 죽었다잖아. 그러니까 뭔가 내 생각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쓰러져 버려.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러고는 얘를 깨우면서 그 김진사가, 야, 귀신을 속이지 나를 속이냐? 김진사란다. 진어사가. 야, 나는 진어사야. 근데 내가 너 찾으러 다녔는데 어떻게 이런 데 숨어 있어서 나를 그렇게 고생시켰냐? 자, 집에 가자. 네가 김선옥이지? 그러니까 김선옥이가 처음에는 또 이렇게 아니라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사실 제가 김선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에 가서 이런저런 오해를 풀려고 해도 이미 이 씨가 죽었다니 어떡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우는데, 아니야. 사실은 이 씨가 죽었다는 거는 거짓말이야. 그 앞까지는 진짜인데 소송 있고 이 씨가 너를 위해서 지조와 절개 지키면서 가짜라고 하면서 집에 있는 김선옥이를 가짜라고 하면서 그러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직 죽진 않았어. 야, 빨리 집에 가자. 생각해봐라. 이 씨처럼 지조와 절개가 높은데 불륜이 있었겠니? 그러면서 이제 집에 데리고 가는데, 그냥 데리고 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세요. 정체를 숨긴 채 집으로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냥 데려가면은 좀 또 가짜랑 진짜랑 개싸움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한 큐에 해결해 버리려고 김선옥을 자기의 하인인 것처럼 꾸며서, 따라다니는 종인 것처럼 하인인 것처럼 꾸며서 모자를 깊게 이렇게 눌러쓰고 얼굴 안 보여주고 데려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송사를 마무리 짓죠. 송사를 시작하는데, 재판을 시작하는데, 집안 사람들 다 오라고 하고, 이 씨까지 다 오라고 해. 이 씨네 집안 사람까지 다 관련된 문중의 사람, 이쪽 저쪽 사람 다 부른 다음에, 이 씨는 가마에 타고 있죠. 사대부 여자니까 가마 속에 있는데, 김선옥한테 재판 들어가기 전에 내가 힌트 딱 주면은, 뭔가 이렇게 신호를 주면은 내가 시킨 말을 그대로 외쳐라!
그러고 들어갔어. 그리고 이제 이쪽 말 들어보고 뭐 진짜 집에 있는 선욱이가 이제 선욱이 가짜 선욱이도 여기 나와 있거든.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선욱이가 진짜라고 생각하니 그렇다고 내 자식인데 못 알아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씨한테는 그럼 너는 저놈은 가짜라고.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진호사가 다 듣고 난 다음에 일부러 화를 내면서 일부러 알겠어? 진짜 화를 낸 게 아니라 이제 계략이니까 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이 씨한테 가마에 타고 있는 이 씨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든 구해보려고 어린 여자아이니까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고 그 다음에 가문의 평화를 이루게 하려고 얘기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야 네가 되게 불측하다 그러면서 빨리 마음을 돌려봐라. 진짜 선옥이 맞는 것 같은데 야 너는 그냥 와이프지만 저 사람들은 부모인데 부모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씨가 야 차라리 날 죽여라. 아니 왕이 보낸 신하라고 하면서 왕이 보낸 관리면 백성들의 모름지기 아버지 어머니처럼 다 살펴줘야지 왜 나에게 내 지주와 절개를 꺾으라고 그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치냐. 저놈은 절대로 내 남편이 아니다. 난 죽어도 원한이 없어. 난 차라리 죽는 게 나으니까 내 뜻을 걷지 않겠다. 내 남편이 아니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죽는 건 서럽지 않은데 만약 내가 죽은 다음에 진짜 내 남편이 오면은 아무도 내 남편을 못 알아봐서 내 남편이 거짓골로 돌아다닐 텐데 거린이 돼버릴 텐데 집을 잃고 그게 좀 안타깝다면서 죽여 막 약간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진호사가 계속 가짜로 화를 내. 야 너 안 되겠는데? 너 이렇게 나한테까지 소리 지르고 관정에 포악을 떨어? 그런 난폭한 말로? 안 되겠다. 널 때려야겠다. 널 고문해야겠다. 이러면서 넌 죄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김선옥한테 눈짓을 딱 신호를 보내니까 김선옥이 종인으로 나와요. 따르는 사람 하인처럼. 그래서 김선옥이 자기 와이프 있는 가마를 향해서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를 지르냐면 죄인을 끌어내어 형추하라. 이때 형추가 종아리를 때려라 이런 얘기거든. 고문해라 약간 이런 거야. 때려라. 이러는데 그렇게 죄인을 형추하라는 말을 남편이 진짜 김선옥이 하는 순간 이 씨가 갑자기 가마 밖으로 달려 나오면서 바로 남편에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딱 말소리 듣고는 모든 걸 워낙 똑똑해. 그래서 모든 상황을 다 캐치한 거야. 남편 목소리인데 그렇다면 이 상황은 진호사께서 모든 걸 다 이렇게 판을 깔아놨구나. 내가 진짜 남편 알아보는지도 보고 사람들도 다른 말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달려가서 남편을 안고 뒹구는 거죠. 어디 갔다 이제 왔어. 그래서 여기서 김선옥의 말 한마디에 부인 이 씨가 단번에 알아본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나중에 진호사가 이제 감탄한 거죠. 야, 너 진짜 똑똑한 여자다. 어떻게 알았니? 그랬더니 그때서야 얘기하는 거야. 우리 남편 이빨에는요. 이빨 앞니에 조그만한 푸른 점이 있어요. 참깨만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저놈이 가짜인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니까 이제 저쪽 부모도, 그치? 선옥의 부모도, 그러네? 내가 왜 그걸 잊고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이 해결됐어요. 그리고 김선옥이가 나중에 이렇게 물어봐. 너 혹시 내가 그러니까 부인이 먼저, 너 왜 가출했어? 그러니까, 아니, 그때 다른 남자랑 놀고 있었던 거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제 말해보니까 이 씨가 너무 빡친 거야. 야, 차라리 그런 일 있으면 바로 와서 물어보지. 그때 네 옷 남자 의복 입고 나랑 장난치고 놀았던 건 내 시녀 중에 옥빈인가? 걔 이름 맨날 두 번째 글자가 생각이 안 나. 아무튼 여자 시녀가 있는데 여자 시녀가 이제 장난친 거야. 김선옥의 의관을 입고 남자인 척하면서 장난쳤는데 그걸 보고 이제 혼자 오해한 거지 미친놈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듣고는 김선옥이가 내가 정말 병신 같았다. 나 때문에 너 고생해서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사죄를 하고 반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진호사 별건 아닌데 여기부터는 이제 얘기 다 끝났고요. 진호사가 이 씨가 너무 똑똑한 거야. 그래서 야, 너 내 수양딸 하자. 그러고는 자기 딸처럼 아끼고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얘기의 80% 정도의 차지를 해요. 비중을. 그러니까 뭐냐면은 가출했던 우리 남편이 돌아왔어요. 근데 진짜가 아니에요. 약간 이런. 근데 자꾸 진짜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판정을 하는 이제 송사소설이라고 하죠. 재판이 주된 내용이야. 판결을 하는 그런 내용이고 송사소설인데 근데 이제 여기가 갑자기 급 영웅 군담 소설로 바뀌어. 끝에 한 20장 정도가 급 영웅 군담 소설로 바뀌어서
갑자기 군담, 갑자기 김선옥이가, 근데 원래 김선옥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이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이게 이제 조선,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침입하니까 대승을 거두고, 그 다음에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김선옥의 할아버지가 모함 받아서 충신이었는데 유배 가서 제주도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기 할아버지를 모함한 간신의 죄를 말해서 복수도 하고, 얘도 제주도로 귀양 보내고, 그래서 섬으로, 옛날에 섬으로 귀양 가면 거의 죽는다는 얘기죠. 귀양 보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 됐습니까? 앞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까지가 화산 중봉기였습니다. 자, 이제 윤지경전 설명 들어갈게요. 윤지경전은 좀 재밌는 소설이에요. 일단 특이점이 되게 많은데, 실제 있었던 인물을 모델로 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조광조와 관련된, 조광조 아시죠? 그 왜 처음에 왕이 예뻐했는데 그 후궁하고 간신배가 짜고는 왕이 다니는 그 뜰에 나뭇잎에다가 꿀을 발라서 조광조가 왕이 될 것이다, 조씨가 왕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꿀을 발라놓으니까 벌레들이 그걸 다 갉아먹어서 그 나뭇잎의 그 글씨를 보고는 왕이 빡쳐가지고 조광조와 그 무리를 이렇게 참수했다, 이렇게 사형시켰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사건도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일으킨 약간 뒤에서 주도한 모함한, 조광조를 모함한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는 박빈이라고, 박빈이 뭐냐면은 희빈 박씨야. 희빈 박씨, 이제 왕의 후궁이죠. 그래서 그런 주인공이 이제 그 사람과 대립하고, 희빈 박씨랑 대립하고, 이런 내용인데, 일단 그런 걸 깔고 있고, 근데 스토리는 이런 겁니다. 재밌어요. 정말 재밌는데, 그 윤지경이라는 애가 한눈에 반하게 된 최연아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어. 결혼했는데, 얘네는 보면 알겠지만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전혀 천상계의 존재가 떨어졌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거나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지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되게 사실적이야. 되게, 리얼리. 되게 사실적이고, 우연성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까지 쏘쏘하죠. 최연아랑 결혼했는데, 문제는 왕이 얘가 이제 마음에 드는 거야. 윤지건이가 얼굴도 잘생겼고 예쁘게 생겼고 남잔데,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과거 급제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딸, 그러니까 자기의 후궁인 아까 박빈, 희빈 박씨의 딸이 이제 연성 옹주, 공주는 왕비의 딸이고 빈 후궁의 딸은 옹주잖아요. 그래서 옹주의 옹주의 남편으로 삼아서 자기가 부마로 삼겠다고 해서 윤지경이가 난 너무 싫다고, 나는 연하랑 결혼했다고 이미. 근데 이제 억지를 써가지고 왕이 좀 굴복시켜서 억지로 부마로 삼는데, 윤지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해. 일단 옹주 얼굴도 잘 안 보려고 하고, 왕이 계속 뭐라고 해도 개겨. 나는 결혼했는데 내 처는 계속 최씨예요. 최씨, 최연아예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면서 계속 개기고 왕한테. 되게 특이하지. 근데 사실은 이렇게 윤지경이가 미친 듯이 개기는 이유가, 일단 최씨에 대한 사랑, 최씨에 대한 어떤 남자지만 최씨에 대한 사랑을 지키겠다, 지조와 절개를 지키겠다, 이런 거랑 워낙 자기 와이프를 사랑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연성옹주가 옹주의 엄마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아까 말했지만 박빈인데, 얘가 이제 간신배들이랑 짜고 이것저것 하는 거 자체가 너무 싫고, 나중에 이렇게 연루됐다가 나중에 얘네가 약간 난리를 일으키거나 그러면은 자기 집이 이제 멸문당할 거 아니야. 그런 걸 다 예측을 해요. 남자 주인공인데 윤지경이가 안목이 좋아.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얘도 약간 아까 말했던 지감력 같은 거 이런 게 좋아서, 지갑이 아니야, 지감, 사람을 알아보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부마가 당장 된 건 좋지만, 왕의 사위가 된 건 좋지만, 이거 계속되다가는 우리 가문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큰 이유는 이제 최연아에 대한 자기 사랑을 지키고자 한 거죠. 그런 게 좀 있고요. 한번 내용 가볼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니까 한번 봅시다. 중종조회, 얼마나 사실적이야. 중종이라고 나와, 왕의 이름도. 중종조회, 윤현이라는 윤현은 이제 앞으로 윤지건의 아빠인데 윤공 이렇게 보통 나올 거야. 윤공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막내가 있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애 아니야. 그냥 막내야. 막내 동이가 똑똑해. 그래서 막 급제를 하고, 그래서 얘를 사위로 당대의 사위감 1위야. 그래서 듀오 가면은 막 최고야, 알겠지? 그래서 막 다들 사회로 맞으려고 하는데 다 이제 나이가 어리고 좀 눈에 안 차고 이래서 이제 거절하고 있었어. 근데 전염병이 크게 돌자 윤공이 윤지경을 데리고
종매 부인 최참파 집에 간 거야. 근데 최연아를 만나요. 최연아를 만나서 이름이 최연아야. 너무 예쁜 거야. 근데 얘가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너무 좋아. 어지러. 나이가 어리지만 어질고 예쁘고. 그래서 한눈에 반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죽을 병을 치르고 났다는 거는 뭐 되게 중요하진 않아.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을 저쪽에서 최연아 집에서 최연아네 엄마가 윤지경이 다 마음에 드는데 얘가 어렸을 때 잠깐 청루 기생집에 다녔다더라 해서 그 소문을 듣고는 거절해. 근데 이제 그래서 둘이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조금 혼인을 못했다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혼인을 하게 된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양가의 허락을 얻어서 혼인하기로 한다. 성례가 혼인이죠. 근데 이제 중종의 동생이 있었어요. 중종의 동생이 희왕군인데 왕의 동생이 이제 윤지경이랑 결혼을 자기 딸을 시키고 싶어서 청혼했다가 최연아랑 결혼하기로 했으니까 거절한 거죠. 그 집에서. 그랬더니 빡친 거야. 감히 내가 왕의 동생인데. 그래서 왕한테 일부러 윤지경이 너무 애가 괜찮으니까 부마로 삼으심이 적당할 듯 합니다 라고 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원한을 품고 이제 혼인을 방해한 거죠. 내가 가지지 못하면 부셔버리겠어 이런 것도 아니고 참. 그래서 윤지경과 연하가 딱 결혼하는 날, 그 혼인식을 치른 날에 갑자기 부마를 삼겠다고 이꼬라라는 교지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식은 다 올렸어. 결혼식은 다 올리고 이제 첫날 밤만 못 지낸 거야. 그래서 결혼식 끝나자마자 갔거든. 근데 부마로 간택됐다고 하니까 윤지경이 진짜 빡친 거야. 개빡친 거야. 그래서 아니다. 나는 최 씨랑 결혼했다. 오늘 결혼하고 오는 날이다. 그러니까 희양군이 옆에서 꽁알꽁알 하면서 아니래요. 얘네 첫날 밤 안 치렀대요. 이런 걸 합궁이라고 하거든요. 합궁은 아직 안 했대요. 그러니까 남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왕이 그 말 딱 듣고는 왕이 좀 그래. 그래서 되게 억압적이야. 그래서 야, 너 어차피 첫날 밤 안 치렀으니까 되게 강하게 얘기해. 너 왕의 말인데 안 들을 거야? 내가 너를 부마로 삼으려는 건데 너 공주가 아니라서 지금 옹주라고 차별하는 거야? 네가 잘났다고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최연아랑 결혼했다고요. 다 필요 없고 최연아 집에 알려. 파혼하라고. 왕이 그래. 파혼시키고 그 다음에 너 마음 바꿀 때까지는 하옥시킬 거야. 감옥에 가둘 거야.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윤지경이 끝내 거절할 수는 없어서 부마가 되긴 하는데 봐봐. 계속 박대해. 옹주궁에 들어가지도 않아. 그러니까 옹주를 딱 봤는데 일단 애가 박색이야. 박색이라는 게 뭐냐면 안 이뻐. 안 이쁘고 안 이쁜 건 둘째치고 애가 얼굴이 좀 모질게 생겼어. 모질게 생겼다는 게 인덕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정 떨어지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싫은데. 게다가 아까 말했죠? 옹주의 어머니가 박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옹주의 엄마 박빈이 윤지경을 보고는 되게 일단 외모가 괜찮고 애가 똑똑해 보이니까 되게 예뻐해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이 진행되면서 이 박빈 자기 장모죠. 장모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절대로 장모라고 부르지 않아 윤지건은. 그러니까 그 못된 여자 약간 이런 식으로 취급하거든. 그래서 박빈의 딸인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아까 얘기했어요. 왜 그런지. 박빈이 조금 이제 자기 아들 복성군과 관련해서 자기 아들을 왕위에 오리려고 이것저것 하고 있다는 걸 이제 눈치채고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더 친하게 안 지내. 그래서 계속 최 씨만 찾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최 씨만 매일매일 함께하고 최 씨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옹주한테는 절대 잘 안 가. 옹주한테 가도 이렇게 인사만 하고 나오고 그래. 그래서 이걸 보고는 윤공, 아버지가 윤공이야. 윤공이 야 윤지경아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자 주상전하가 인정이 있으신 분인데 네가 옹주를 아끼고 사랑하고 둘의 사이가 좋으면 나중에 눈치 봐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최 씨가 나를 위해서 저렇게 지조와 절개 지키고 혼자 살고 있으니까 제가 첩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옛날에 이제 일부 다처제니까 첩으로 어떻게 두 부인을 거느릴 수도 있을 텐데 주상전하의 허락하에 너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러니까 윤직원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옹주가 못생기고 인덕이 없는 것도 사실 정이 안 가는 이유긴 한데 그것과 박빈과 복성군이 무도하다. 알지? 무도하다라는 게 도가 없다. 즉 좀 여기서 말하는 건 세자를 약간 여기 세자가 있잖아요. 왕의 아들이 세자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고 세자를 모함하고 충신들을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큰 재앙이 될 텐데 지금 내가 부마가 되어서 옹주를 박대하는 거는 죄가 아무리 커봤자 아버지 유배 나 유배
유배되는 걸로 끝난다. 사람이 뭐 견딜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만약에 내가 부마로서 저들과 어울리면서 함께 친하게 지내다가 제가 분명히 쟤네가 뭔가 난리를 일으킬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영모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멸문지화고 남을 수가 없다. 가문이. 제가 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 아들에게는 플랜이 있구나. 진짜로. 아버지가 아이고 내가 과연 아들을 그러니까 이제 공감한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이 힘들어도 예측이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지. 그래서 내가 과연 아들을 두었다 하겠구나. 아들을 두었다 하겠구나는 내 아들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아들이 참 잘났구나 하면서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긴 해. 어쨌든 그러고 나서 옹주가 이제 빡쳤죠. 그래서 윤지경이 자기를 자꾸 박대하니까 아빠한테도 일르고 엄마한테도 일러.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박비는 윤지경이 진짜 벌레보다도 더 싫어. 자기 처음엔 사위였는데 이제 자꾸 자기한테 개기고 하니까 자기 딸 미워하고 하니까 이제 조금 마음이 많이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왕도 계속 꼬집는 거야. 왕은 계속 꼬집기만 해. 너 왜 그래? 자꾸 이러면은 너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위협하고. 그래서 이걸 보다 못해서 이제 왕이 사실 불러. 최연아의 아버지가 최공이잖아. 최연아의 아버지를 불러서 네가 딸 관리를 잘 못하니까 너도 혼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최공하고 윤공이 안 되겠다. 둘이 자꾸 만나니까 우리가 짜고 거짓말을 하자 하고는 최씨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요. 최씨가 죽었다. 그러면서 윤지경한테는 이 최공이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 장인이죠. 장인 어른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장인이 윤지경이 그 최씨가 죽었다는 걸 듣고 막 미친 듯이 달려와서 내가 마지막으로 보게 해달라 하는데 그걸 다 막고 절대 들어오지 말아라. 네가 뭔 상관이냐. 너 때문에 내 딸이 죽은 건데 하면서 되게 이렇게 야멸차게 굴어. 그러니까 윤지경이 결국에는 장례에 참여도 못해. 울고불고 갔는데 그러고 자기 아빠한테 우리 장인이 최씨 아버지 우리 장인이 나를 장례도 못 치르게 한다. 얼마나 매정하냐. 막 미쳐버린다. 이랬더니 윤공이 야 그 장례에 최연아 장례 고강 대작들이 다 다른 관리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너를 어떻게 들여보내겠니? 왕 눈치도 좀 봐야지. 네가 이해해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써봤는데 이제 최씨가 죽었다고 최연아 죽었다고 하니까 왕이 이제 또 미안한 거야. 그래서 최공을 불러서 야 내가 그때 그렇게 혼내서 미안해. 그것 때문에 혹시 애가 죽었니? 뭐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랬더니 이제 최공이 황송한 거야. 왕이 또 미안하다 하니까. 그래서 왕한테는 은근슬쩍 이렇게 빗뜸을 해. 사실은요 제 딸이요 살아있어요. 근데 저기 윤지경이가 못 오게 하려고 제가 죽었다고 뻥친 거예요. 왕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왕이 이제 웃어. 예. 자, 근데 이제 윤지경은 모르죠. 정말로 죽은 줄 알죠. 그러고 나서 3년이 지났어요. 3년상이 치렀는데도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씨의 침소 앞에서 평소에 만나던 곳에서 우니까 최공의 손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최씨의 최연아의 오라버니가 있는데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의 아들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고모 조카 사이에 최씨와는 고모와 조카 사이인데 그 손자가 최씨가 살아있다고. 그러니까 숙부 윤지경이 계속 우니까 숙부 애가 이제 7살 정도 됐어. 숙부 이렇게 부르면서 왜 울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네 고모가 보고 싶어서 울어. 그러니까 고모 살아있는데 뭐?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숙부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예쁜 부채 장난감 부채 나 갖고 놀게 해주면은 나 주면은 내가 알려줄게 고모 어디 있는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시 만나요. 조카 때문에. 웃기죠? 그러고 나서 윤지경이 여기서부터 이제 점입가경인데 윤지경이요 최씨를 만났잖아요. 얘가 이제 약간 미친 거야.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눈이 좀 그래가지고 아예 정확하게 24일로 나오는데 24일 동안 거의 한 달 동안을 아예 안 나가 궁궐에. 그러니까 그 곳에 붙어 있어. 24시간 24일 동안. 네? 그래서 지금 얘가 벼슬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조회가 뭐냐면 왕한테 아침마다 가서 인사드리고 뭐 회의하고 이런 건데 20일이 넘도록 궁궐에 아예 가질 않아요. 그리고 최씨랑만 붙어 지내요. 이렇게 되는 거지. 이제 거의 뭐 혼낼 테면 혼내봐, 뭐 유배 보낼 테면 유배 보내봐, 약간 이런 수준인데 왕이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아끼는 그러니까 내관을 보내서 내관한테 야 당장 끌고 와. 당장 끌고 오고 안 끌고 온다면 안 온다 그러면 죽인다 그래.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내관이 데리러 가. 그래서 부마께서 빨리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뭐 하고 있냐면 윤지경이 내관이 왔는데 그냥 누워 있어.
누구 무릎에? 최 씨 무릎에 거의 누워있어. 누워있고 계속 안고 있고 자기 와이프를 안고 있고 막 뽀뽀하고 최 씨한테 뽀뽀하면서 내관한테 야 우리 와이프 예쁘지 않냐? 이진 씨 프리리? 이러면서 진짜로 그래서 자기 와이프 자랑 연락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왕에 대해서 통렬하게 직언을 해. 그 와중에. 그러니까 1. 왕이 명군이 아니다. 똑똑한 임금이 아니다. 밝은 임금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박비는 미친 여자다. 옹주의 엄마, 옹주의 어머니 박빈이 미친 여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관이 한탄하면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고는 왕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해. 그대로 얘기하니까 이제 왕이 정말 있는 대로 빡친 거야. 뭐? 내가 현명한 임금이 아니야? 그 다음 자기가 그래도 박빈이 내 후궁인데 쉽게 말하면 자기 윤직원의 장모잖아요. 윤직원이 원하진 않았지만 장모를 욕하고 뭐 나를 욕해? 안 되겠다. 당장 끌고 와. 그래서 군사들을 데려가서 이제 끌고 오는 거죠. 끌고 오는데 끌려가면서도 윤직원이 웃으면서 아니 나 이렇게 돼서 아마 내가 유배 갈 텐데 유배 가봤자 나 24일 동안 우리 와이프랑 붙어 있었거든. 최 씨랑 분명히 임신했을 거야. 말하면서 임신 드립하면서 이제 내가 유배 가도 내가 만약에 유배 가서 죽거나 해도 나는 내 후손을 이었으니까 뭐 괜찮아 이러면서 이제 가요. 가가지고 궁궐에 가서 왕이 너 내가 밝은 임금이 아니고 뭐 박빈이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하는데 너 아는 거 있으면 다 말해. 잘못 말하면 넌 죽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딱 직언을 하죠. 아니 나는 계속 말했지만 내가 최 씨랑 이미 혼례를 했는데 이렇게 핍박해서 옹주랑 말도 안 되는 결혼을 시키는 게 맞는 겁니까? 그 다음에 박빈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조광조를 모함해서 남곤이라고 또 있거든. 남곤이라고 남곤과 남곤이라는 간신배랑 같이 합쳐서 힘을 합쳐서 지금 복성군을 어떻게 하려고 세자를 모함하고 막 조광조를 모함하고 이런 거 정말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빈이 옆에서 듣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박빈이 너무 화를 내면서 네가 마치 본 듯이 얘기하는 건데 뭐 네가 증거가 있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모함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윤지경이 태연하게 웃으면서 박빈은 조용히 계세요. 만약 제가 정말로 너네들끼리 주고받은 편지도 있는데 남곤하고 막 주고받고 어떻게 해라 이런 것도 2통이나 있는데 증거가 있다 이거야. 더 말하면 네가 곤란해질 텐데 약간 이런 식으로 웃으면서 대답해. 그래서 왕이 얘를 이제 안 되겠구나 그러고는 죽이진 않고 유배시켜. 친히 신문한 다음에 윤지경은 저쪽으로 보내고 최 씨도 각각 유배를 시켜. 윤지경과 최 씨를 각각 유배시키는데 유배된 다음에 윤지경이 그렇게 막 걱정하고 최 씨 어떡하지 이러지 않아요. 우리 언젠가 또 만날 거고 거의 약간 그냥 맘 편하게 있으면 이제 네가 언젠가 그 최 씨가 이제 유배 가게 된 그 지역이 윤지경의 외가댁이거든. 그래서 외가댁이라서 거기다 다 말해놓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최 씨는 유배를 가긴 했지만 거기서 맘도 편하고 몸도 편하게 남편은 가끔 보고 싶었겠지만 그래서 거기서 애도 낳아요. 실제로 임신해서 애를 낳고 그래서 윤지경이 유배되어 있는 한 1년 넘게 그 유배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 곡식을 막 키우고 막 옷을 만들고 해서 계속 자기 부인한테 보내. 완전 천하의 사랑꾼이야. 그러고 살아. 사람들이 혀를 내두르죠. 와, 저 남자는 도대체 뭐냐. 유배가 왔는데 계속 뭐 전혀 거리낌 없이 막 마음 편하게 살면서 제가 직접 농사도 하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만들어서 차갖고 부인한테 계속 보내. 그래서 사랑꾼이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과연 윤지경 말대로 이듬해 그 내년에 박빈과 복성군은 박빈의 아들 세자를 모함하고 세자의 그 집 주변에 막 그 저주의 방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써가지고 세자가 이제 아프든지 죽든지 하라고 그런 거 묻어놓은 거 이런 거 발각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난을 꾸민 일이 밝혀지고 그래서 박빈은 처형당하고요. 그래도 복성군하고 옹주는 자기 아들 딸이니까 유배만 보내요. 그러고 나서 윤지경을 불러. 윤지경 말이 옳았구나. 그러면서 보신지기가 뭐냐면 보호하다, 보존하다, 몸을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건데 네가 과연 부마를 그렇게 거부하고 옹주에 대해서 박대했던 거 이런 게 다 너의 보신지계였구나. 너 진짜 현명하구나. 이런 일이 있었던 걸 너는 있을 걸 알았다고? 와 똑똑하네. 그러면서 칭찬하고 부마 위는 이제 거두고 이제 너는 더 이상 부마가 아니야. 최 씨랑 행복하게 살아. 그 다음에 승지라는 높은 벼슬을 제수해요. 근데 여기서 윤지경의 대인배스러움이 나타나는 게 말했지만 옹주가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인덕도 없고 그랬는데 자기 엄마만 믿는 거지. 자기 엄마가 진짜 파워풀한 후궁이니까 아들도 낳았고. 근데 윤지경이 그때는 그래서 너무 이제 옹주랑 가까이 하기가 싫었던 거야. 근데 얘가
왕한테 일단 감사를 드린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옹주가 그 난을 꾸민 것과 자기 어머니가 한 일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면 풀어달라고. 유배에서 풀어주고 제가 풀어주시면 제 아내니까 어쨌든 제 아내니까 제가 잘 이렇게 모시고 살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옹주가 풀려나요. 그래서 옹주랑 만나서 그 다음부터는 옹주를 최씨 못지않게 아껴줘. 그러니까 와이프가 2명인 거죠. 그래서 옹주도 너무 감명받은 거야. 사실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권력도 없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를 박대하던 남편이 심지어 선녀같이 예쁜 아내도 있는데 자기를 불러서 자기를 막 사랑해주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이라면 개가천선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어진 아내가 돼. 그래서 마지막에 옹주와 최씨와 그 다음 윤지경이 모두 화목하게 잘 살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 굉장히 특이하죠. 자,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수정전으로 갈까요? 어디 보자. 얘가 20분. 아니 한 작품당 제가 20분 아까 그 20분 안 넘게 하려고 하는데 20분이 넘으면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화산 중봉기는 좀 까다로워서 제가 한 25분 정도 설명했거든요. 새 작품 설명할 때 1시간 안 넘게 하려고 1시간 딱 1시간 걸리게 하려고 제가 약간 보고 있어서 정수정전은 앞에 있던 소설들에 비하면 좀 오디너리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평범하다 이건데 어디서 많이 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얘도 약간 핫한 포인트가 있고 기출에 많이 나온 포인트가 있어서 그거 위주로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수전전 보세요. 얘는 바로 갈게요. 이 여자가 남장하고 영웅 군담 소설 그대로 가는데 여자가 주인공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고 보통 이런 경우에 결혼한 다음에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남편이나 시댁 사람들하고 특히 시어머니와 좀 고부 갈등이 있거나 네가 아무리 내 아들보다 원래는 높은 자리였어도 너 이제 여자로서 시댁에 들어왔는데 네 남편을 턱끝으로 부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다. 사실 갈등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어요? 자기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한테 개기던 남편과 시어머니에 대해서 뭐 대놓고는 아니지만 약간 항복을 받는 항복이 막 항복했습니다 이런 건 아니고 좀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먼저 받는 정도로 근데 예, 굉장히 좀 대등한 관계로 여자가 남편과 시댁 어른과 좀 대등한 관계라는 것 자체가 좀 이 소설의 특징이다. 자, 볼게요. 송나라 때 정국공이 정수전이니까 주인공 이름이 정씨겠지. 정국공이 딸 하나를 뒀는데 이때 딸이 천상계의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적강 모티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은 정수정이야. 그 다음에 뭐 어린 시절에 이부상서 장운의 아들인 장연이야 남자 주인공. 근데 남자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솔직히 주인공이라고 하기에는 얘는 너무나 좀 거의 안 나와요. 비중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장현이란 아들이 있는데 둘이 이제 혼약하기로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릴 때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이때 정수정 아버지는 아까 맨날 똑같은 얘기야. 간신배인 진공이 이름이 진량이라고도 나온다. 진량인데 진공이 간신배가 이렇게 입을 털어가지고 절강으로 귀양 가서 죽고 아버지가 죽으니까 엄마도 죽어요. 그러니까 영웅소설의 어떤 전형적인 구성이죠.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는다. 그치? 그 다음에 원래 혼인을 맺기로 했던 장상정, 그러니까 장현, 남자 주인공 쪽의 아버지도 좀 일찍 죽는데, 뭐 이 사람은 그냥 병들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정수정이 남복을 하고, 무예를 닦아서 급제를 하고, 장현은 정수정보다 1년 정도인가 몇 년 먼저 급제했었어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장원 급제를 했어. 그래서 황제가 예뻐가지고, 재능이 뛰어나니까 뭔가 벼슬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진공이, 야, 나는 정수정 아빠 정국공한테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쟤 좀 왕을 속이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정수정이 빡친 거야. 개빡쳐서 야 네가 바로 우리 아버지를 모함해서 죽인 진량이냐? 그러면서 이 천하의 불충한 간신배 새끼야 이렇게 욕을 해. 근데 그걸 듣고 황제가 약간 귀가 좀 너무 고전소설의 황제들은 다 귀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진량이 정수정 아버지를 약간 모함했을 때는 또 그 말 듣고는 하고 유배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정수정이가 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정수정이 와서 저놈이 나쁜 새끼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런가 하고는 또 진공 네 놈이 나쁜 놈이었구나 하면서 얘를 또 강서로 귀양 보내요. 좀 이상한 애인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복수 1차 복수했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복수. 그 다음에 장현을 만나.
이미 얘는 이제 과거 급제했고. 근데 이제 장현이 정수정을 만나서 나 너네 집 너의 집 딸이랑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누이 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하니까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은 누이 동생이 있는데 이미 결혼을 못하게 됐다. 죽었다. 거짓말한 거죠. 그러니까 장현이 슬퍼하면서 그럼 어쩔 수 없죠 하고 이제 위승상의 딸하고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미 했어. 장현은 이제 정수정이 자기가 여자라는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장현은 부인이 나중에 3명이 생겨요. 부인이 3명인데 일단 원래는 정수정이랑 결혼하기로 했지만 얘가 이제 자기가 여자라고 안 하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누이 동생 죽었다고 하니까 첫 번째 부인으로 이제 위승상의 딸이랑 결혼하고요. 얘는 이제 앞으로 원부인이라는 말로 나올 거야. 내가 얘기했어. 원부인이야. 그래서 원부인이 나오면 이제 헷갈려 하지 마. 이렇게 여자 3명이 막 이름 나오면 헷갈려 하잖아, 너네. 그래서 원부인, 그 다음에 정후가 정수정이야. 정후라고 나올 거야. 정수정,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어. 공주. 그래서 황제의 딸이랑도 나중에 장현이 결혼하거든. 그래서 부인이 졸지에 3명 되는데 알고 있어라. 그래서 맨 처음에 원부인과 결혼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항상. 전쟁이 일어나서 정수정이가 대원수가 되고 장현이 부원수가 되는데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장현은 여기서 이 전쟁에서 거의 활약이 없어요. 예, 남자 주인공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다 했잖아. 딱 활 한 번 쏜 거? 활 한 번 쏘는데 마지막에 활 한 번 쏘는데 그 활도 빗나가. 그래서 이제 활을 쏘고 그걸 피하는데 오랑캐 장수가 그걸 피하는데 정수정이 뒤에서 칼로 베어서 죽여요. 뭐 이런 식이야.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황성으로 회군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하자면 전쟁이 나니까 당연히 정수정이가 대원수가 돼서 가. 그러니까 부원수는 누굴 택할래? 그러니까 대원수가 이제 그 부원수를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한테 이제 막 장현이 이 원부인과 혼인해서 달콤한 신혼생활 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제 장현이 능력도 있고 하니까 정수정이 장현을 찍어. 근데 장현한테 부원수가 됐으니까 빨리 출정하라. 전쟁에 와라. 이러는데 장현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뭐 그런 내용. 그러니까 왜 좋아하지 않냐면 별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오해할까봐. 그러니까 얘가 내 뭐 와이프 될 사람인데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지. 왜냐면은 여자라는 걸 아직 몰라. 다만 그냥 혼인의 달콤한 꿈, 초혼, 그래서 신혼의 달콤한 꿈에 젖어 있었는데 전쟁에 나오라고 하니까 누구도 그렇게 좋아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가긴 가요, 당연히. 황제의 명령이자 대장군의 명령이니까 뭐 그 정도는 알고 계세요. 그러고 나서 크게 이깁니다. 당연하죠. 크게 이겼어요. 주인공인데. 그리고 이제 황제가 너무 기뻐서 대원수하고 부원수를 각각 부마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정수정은 여자잖아. 그래서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서 편지를 올려서 나는 사실 여자고 원래는 장현과 결혼하기로 혼약하기로 어린 시절에 약속했었는데 장현이 이미 내가 여자라는 걸 밝히지 않아서 이미 원시성을 가진 여자와 결혼을 했다. 그러니까 원부인. 그래서 그렇게 밝히고 내가 이제 죄를 졌으니까 뭐 나를 죽여도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황제가 깜짝 놀라면서 세상에 네가 여자였다고? 정말 너 같은 여자가 세상에 어딨겠니? 정말 신기한 일이구나. 하지만 나는 너에게 그 청주후라는 그런 관직을 빼앗진 않을게. 그러니까 청주후가 뭐냐면 청주 지역을 다스리면서 제후야. 청주 지역을 다스리면서 거기서 뭐 세금도 걷고 그래서 이제 자기 재산으로 하면 돼. 알죠? 그러니까 다스릴 땅을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권력을 준 거죠. 그래서 청주후로 봉하고 여자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후로 봉하고 그 다음에 너 어린 시절에 장현이랑 혼인한다고 약속했었다고? 그러면은 장현과 정수정 너네 둘이 결혼을 또 해라.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이 돼. 장현의 두 번째 부인이 돼요. 황제들은 이렇게 오지랖이 넓어요. 그쵸? 꼭 이렇게 중매쟁이야. 그 다음에 황제가 장현과 원래 결혼시키려고 했던 자기 딸이 있어. 황제의 딸이야. 그래서 공주와도 장현을 혼인을 시켜요. 원래는 정수정과 결혼을 시키려고 했거든. 근데 정수정이 여자니까 어쩔 수 없잖아. 그래서 장현과 결혼을 시켜요. 자, 이렇게 돼서 3명이 모두 장현과 결혼하는데 특이점은 혹시 이런 경우에 이제 부인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정수정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주도 들어오니까, 셋 중에 하나가 좀 까탈 부릴 수도 있고, 성격이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셋 다 엄청난 미인에, 셋 다 성격이 좋아. 뭐, 정수정이 원래 주인공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원부인과 공주도 굉장히 정수정과, 사이가 좋아요. 그러니까 셋 다. 그러니까 부인들끼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알겠지? 사이가 좋아요. 그런데, 모두 이제 친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정수정이 이런 일이 생겨. 장현이 아끼는 또 여자가 하나 더 있네. 총희. 아끼는 첩.
있는데 영춘이야. 근데 이 영춘이가 시어머니가 아끼는 시녀기도 해. 그래서 그걸 믿고 좀 방자하게 굴어. 무슨 말이냐면은 인사를 잘 안 해. 인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는 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신분도 좀 낮고 그런데 정수정이나 공주나 원 부인이 이제 원래 부인이잖아. 본부인들이잖아. 근데 지나가도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처음에 정수정이 빡쳐가지고 원래는 지금 바로 목을 베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요약본이라 그렇고 원래는 처음에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나름대로 봐줘. 그러니까 때려. 종아리만 20대 때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죽여야 되지만 일단은 봐주겠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때 빡쳐. 시어머니가 태부인이야. 얘들아 태부인은 그 집안의 가장 어른인 부인인데 장현의 엄마죠. 태부인. 태부인이 자기 아들 불러서 야 내가 아끼는 시녀를 내 허락도 안 받고 때린 거는 나를 능멸한 거 아니냐? 너 집안 좀 잘 다스려. 그러니까 장현이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러고는 또 효자예요 이럴 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정수정을 때릴 순 없잖아. 그러니까 정수정이 아끼는 신임하는 시녀를 불러다가 패요. 이게 뭐 이해는 뭐 눈에는 눈이야? 그래서 이제 정수정이 약간 빡쳤겠지? 뭐 빡쳤다고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연회를 베풀었어. 그러니까 연회, 파티 같은 게 열렸어. 쉽게 말하면. 그리고 다들 술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다 취했는데 장현이 너무 취해서 몸을 가누지를 못하는 거라. 그래서 공주와 새 부인, 공주와 정수정과 그다음에 원부인이 셋이 장현을 이렇게 부축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걸 보면서 영춘이가 또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얼굴을 딱 마주쳤는데 인사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정수정이 정말 개빡친 거야. 한 번 용서해줬는데 심지어 공주고 나는 대원수했던 사람이고 원부인도 있는데 승상의 집 딸. 근데 네가 감히 우리를 이렇게 모욕해?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용서를 못 해주겠다고 목을 잘라요. 참수해요. 바로.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또 화가 난 거야. 아니 내가 말했잖아. 내가 아끼는 시녀라고. 근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목을 잘라? 그래서 장현한테 또 꼰질러. 그래서 장현이 이번에도 정수정이 아끼는 시녀를 데려다가 목을 자르려고 해. 똑같이 이해는 이. 그러니까 이때 원부인과 아까 원부인과 공주가 말려. 어떻게? 이거는 걔가 잘못한 거지. 정수정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이랬다간 큰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말려서 그 시녀를 목은 못 자르고 그냥 때려서 보내. 그래서 이때부터 장현과 수정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고 장현이 수정이를 이제 본체 반체하는데 더 웃긴 건 정수정이 그걸 가지고 우리 남편이 왜 그러지 내 마음도 모르고 이러지 않아. 그냥 어쩌라고. I don't care. 네가 날 그렇게 대하든 말든 관심 없어요. 관심 안 줘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냉랭하게 지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정수정이 이제 자기가 청주잖아. 기억나지? 청주 황제가 청주 쪽에 제후로 임명했잖아. 그래서 청주로 돌아가. 원래 청주를 다스리고 있었거든. 근데 왜 돌아가냐면 1. 남편과 사이도 좀 껄끄럽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오랑캐가 또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아까 이제 이겼잖아. 아까 대승하긴 했는데 어딨지? 여기서 대승하긴 했는데 오랑캐가 또 쳐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비를 하려고 거기 가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있는데 마침 철통골 오랑캐입니다. 이름도 오랑캐같이 생겼죠? 자 오랑캐예요. 철통골이 다시 한번 침략한 거야. 그래서 대원수가 돼서 적을 끼깔나게 무찌르는데 이때 제가 까먹을까봐 여기다 써놨어요. 자객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철통골이 야 저쪽 대원수가 좀 송나라였지? 잠깐만 송나라 맞지? 송나라 맞네. 송나라 대원수가 저쪽 장군이 나이는 어리지만은 이기기 힘들 것 같아. 저번에도 우리 졌었잖아. 그러니까 쟤를 먼저 죽이고 가자. 그러면서 자객 그 당대의 살수를 보내서 돈을 많이 준 다음에 자 저쪽 장군의 목을 베어와라 하고 보낸 거야. 그래서 밤에 이렇게 몰래 갔는데 이 자객도 능력이 좀 뛰어나. 그래서 몰래 갔는데 정수정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야. 이 사람은 거의 천인인 거야. 알아보는 거야. 그래서 자객이 무릎 꿇어버려. 소대성전에서는 자객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도 자기가 받은 돈도 있고 또 이렇게 자기가 최고의 살수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서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 자기가 죽었잖아. 그런데 이 자객은 바로 꿇어. 가가지고는 그 원수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정수정이 너 누구냐? 왜 그러냐 했더니 제가 사실 자객인데요. 돈을 많이 받았걸랑요. 근데 도저히 원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서 저는 그만둘랍니다. 그러니까 정수정이 되게 대범하게 야 돈도 받았고 그런데 그럼 돌아가면 너 혼날 거잖아. 괜찮아. 내 목을 베어라. 막 이래.
대범하게. 물론 목을 진짜 베려고 해서 가만뒀겠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래서 너무 감동받은 거야. 심지어 나를 용서해 주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요, 전 절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고는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요. 그러고는 이제 정수정이 그렇다면은 이제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나도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 돈 가져가서 고향 내려가서 잘 살아 라고 하고는 돈까지 줬어. 자, 정수정의 아주 관대함을 알 수가 있죠. 예, 관대함. 성격이 굉장히 관대해요. 자비로워. 그러니까 싸우는, 나하고 싸우겠다는 적은 다 죽여버리지만 근데 나한테 항복하거나 나한테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화해 제스처나 이런 거 취하면 굉장히 관대하게 구는 사람인 거야. 성격을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객이 너무 감동받아서 이제 그걸 가지고 오랑캐 진으로 가가지고는 다시 이제 말하는 거야. 아, 제가 실패했습니다. 오랑캐 그 장수한테. 그래서 왜 실패했니? 거기 너무 대단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실패했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저 이제 집에 갈래요. 하니까 아니야. 아직 가지 말아봐. 조금 있다가 기회를 봐서 한 번 더 목을 자르러 가라 하니까 이제 약간 이 자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얘가 머리를 다르게 굴려. 이렇게 된 거 나는 저쪽에 은혜 받은 것도 있고 이 오랑캐 목을 잘라야겠다. 그러면서 그 자기한테 정수정 목을 자르라고 명령했던 이름이 마웅인가? 이름까지 기억이 안 나. 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잠든 틈에 그 사람 목을 잘라요. 그래서 정수정이 오해하지 마세요. 정수정이 잘라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정수정은 그냥 그러지 말고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말고 이 돈 가지고 가서 편안하게 살아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자객이 정수정한테 감흥도 받았고 이제 자기 입장이 좀 곤란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랑캐 장수의 목을 잘라서 갖고 가요. 정수정한테 바쳐요. 이게 바로 오랑캐 목입니다. 그래서 아유 고마워 이러고 받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쪽은 장수가 목이 잘렸으니까 완전히 진이 엉망이 됐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수정이 그 기세를 몰고 쳐 들어가서 다 이제 이긴 거야. 이겼는데 여기서도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겼는데 이제 얘네가 다 끌고 왔어. 적병을 다 끌고 와서 너네 바로 항복해라 하고 이제 추상같이 명령하니까 얘네가 다 항복한단 말이야. 쪽도 못 써요. 그러니까 항복하자마자 얘네를 다시 묶인 걸 다 풀어주고 내가 아까 자비롭다고 했잖아. 항복하면 묶인 걸 다 풀어주고 좋은 술하고 이런 걸 대접하면서 잘 타일러서 보내. 다시는 침략하지 맙시다. 우리 그러고는 잘 타일러 보내요. 이런 다 그런 건 아닌데 보통 항복했을 때 다 죽여버린 케이스들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선 정수정은 조금 너그럽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계기면 다 죽여버리지만 자 근데 한편 장현이랑 사이가 안 좋았잖아. 근데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 자기가 대원수로 가면서 장현한테 편지를 보내. 자기 대원수니까 이제 남편이 아니죠. 더 이상 남편이라고 부르진 않죠. 뭐 부원수죠. 그래서 부원수 장현은 군량을 언제까지 군량 및 식량을 언제까지 수송해라. 이거 하나 맡겼어. 근데 장현이 가고 싶어해? 그러니까 이 장현의 엄마도 태부인도 그렇고 장현도 이제 빡치는 거야. 나를 남편인데 나를 부리네. 근데 어떡해? 해야지. 그래서 마지못해 갑니다. 마지못해 가는데 문제는 제때 도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 장현이 한 일조차 없어. 아까 첫 번째 전쟁에서는 그래도 활이라도 쐈거든. 근데 여기서는 군량을 수송해라 그랬는데 제때 오지도 못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뒤에 보면 나와요. 제때 되지 못해서 정수정이 이제 어쨌든 전쟁은 이겼어. 전쟁은 이겼는데 다 전쟁 끝난 다음에 장현을 네가 이제 이거 하기 전에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었다기보다 이제 군령을 어겼다 이런 거지. 그래서 사형 죽여 이러는데 정말 죽이려고 했다기보다는 이제 남편이 평소에 자기를 냉대하고 자꾸 여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길을 꺾어놓고 싶었고 항복을 받고 싶었던 거야. 정말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사실. 근데 죽여라. 그러니까 장현이 이제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기가 살아서 야 내가 그래도 네 남편인데 이런 군령을 핑계로 나를 죽인다는 게 말이 돼? 너 그게 여자의 도리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해? 하고 큰 소리 빵빵 치니까 정수정이 이거 안 되겠네. 길을 이제 다시 한번 죽여야겠네. 항복 받아야겠네. 그래서 그래? 나는 대원수야. 난 더 이상 네 와이프가 아니야. 전쟁에서는. 나는 황제의 명을 받은 사람인데 네가 나한테 지금 이래? 아, 안 되겠다. 죽여! 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장현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 기가 죽어가지고 아니 그게 사실은 내가 안 갖고 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육지로 갖고 올 수가 없잖아. 너무 많아서 식량이. 그래서 배로 갖고 와야 되는데 배 타고 오는데 순풍을 못 만나서 늦은 건데 어떡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기가 죽어가지고 그러고 옆에서 말리고 목 자르지 말라고 말리고 하니까 정수정이 못 이긴 척하고 그렇다면은 목을 자르지는 말고 곤장을 10번으로 쳐라 해서 이제 죄를 줬어요. 그러고 나서 황성으로 회군하면서 아까 그 진공 기억하세요? 간신배 자기 아버지를 모함했던. 그래서 여기서 이 진공이 유배지가 얼마나 되니? 라고 갑자기 물어본 거야.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됩니까?
됩니다. 라고 부하가 얘기해 주니까 그 부하 장수를 시켜서 잡아오게. 근데 이거 이제 황제가 죽여라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정수정이 임으로 이 새끼 죽이고 가야겠다. 내 원수니까, 부모의 원수니까 라고 해서 이제 시켜가지고 불러와서 진공을 데리고 오게 한 다음에 목을 잘라버리는데 부모의 원수 이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한테 황제의 그거를 허락을 받지 않고 어쨌든 간신배지만 나라의 신하를 죽였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뭐 편지도 쓰는데 당연히 황제가 용서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라를 구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2차 복수도 2차로 마무리 짓습니다. 아까 이제 귀양 가게 했었는데 이제 목도 잘랐어요. 그러고 나서 정수정이 돌아오는데 당연히 뭐 이런 거는 아직 시어머니가 화가 처음엔 안 풀렸어. 그러다가 자기 아들을 또 곤장을 때렸다고 하니까 화가 났는데 왜냐면 장현이 다 꼰질렀거든. 얘기했거든. 근데 화가 났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원부인하고 계속 이제 원부인 얘기를 합니다. 원부인하고 공주가 끼어들어서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이제 정수정은 나라도 구했고 그 벼슬이 거의 황제 바로 밑이야. 건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수정이 착한 사람이니까 이게 어머니께서 화해 제스처만 하면 아주 가문이 좀 화목해질 거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더 이상 뭐 정수정을 우리가 어머니 맘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하고 지위가 너무 높아졌다. 그러니까 태부인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거든. 자기 며느리들 말이 맞아. 그래서 그 말에 설득이 돼서 먼저 시어머니가 먼저 알겠어? 그러니까 약간 먼저 화해를 청했다. 선생님한테는 항복했다, 좀 기가 죽었다 이렇게 읽히는데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해를 청하니까 그 정수정이 약간 우울해 있었거든. 다 이기고 다 좋은데 어쨌든 집에 다시 돌아가야 되나 돌아갈 생각하니까 머리 아프고 한데 시어머니가 먼저 옛일은 이제 묻어주고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화해를 청하니까 정수정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막 옷도 이제 여자복 갈아입고 다다다 달려가서 그 다음부터는 시어머니랑 남편이랑 사이좋게 잘 받들면서 살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됐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항복한 거예요. 아시겠죠? 안 되겠네. 화는 나지만 그러고는 잘 살았다. 됐죠? 어디 보자. 시간. 딱 20분 맞췄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보고 오세요. 안녕.